아까 존경하는 김성훈 간사께서 홍장훈 차장에 대해 이거 당신 추정 아니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도 국정원에서 차관급으로만 4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국정원의 훌륭한 정보관의 평가의 기준은 뭐냐? 수집, 분석, 평가, 판단, 건의 이 5가지 단계를 누가 잘하느냐 하는 거예요. 수집, 분석, 평가, 판단, 건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적 요소를 봐서 윤석열이라는 인적 요소를 보건대 제2의 경험을 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훈련되고 숙련된 정보관의 고급 판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엄령 한다고 했을 때 존경하는 우리 신원식 장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괴담이다. 사실은 제 미쳤다 수준의 발언을 저한테 하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차관급으로 4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그리고 홍장훈 차장은 평생을 목숨을 걸고 블랙요원부터 안 거친 데 없이 다 훈련하고 트레이닝되고 위에서 평가받아서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수집, 분석, 평가, 판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거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국정원에서 계신 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괴담 아직도 그러시는데 이상민 장관님 작년 3월 방첩사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그리고 6월 하순에 합동수사본부 설치되면 경찰의 협력을 얻는 MOU 체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첩사 직무대리 잠깐 시간 끊어서 나와보세요. 예, 사령관 직무대리입니다. 작년 3월 예, 훈련하실 때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거에 비해서 규모를 많이 키워서 했다. 기간도 늘렸다. 그것이 주목하는 대목이고 과거와 다른 것이고 계엄하려고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저의 판단 근거예요. 그 전에 그 이전 연도들하고는 다르게 했지 않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과거와 달리 축소했다는 것은 작년 후반기 연습을 축소가 아니고 과거와 달리 늘렸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었다니까요. 작년 3월에.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달리 왜 올해 확대하냐 이거예요. 1박 2일짜리를 2주 가까이. 그거는 주목해야 될 대상이고 거기서 계엄령이 배태된 것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신원식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원장 여의정 방첩사령관이 만찬하면서 대통령이 경무하면서 이상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셔서 조태용 원장 본인도 그렇게 마음 안 가시도록 진언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게 아니고 무엇이 자꾸 왜곡이나 기회담이나 그러십니까? 이거는 의사진행관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백기련 의원님. 일단 경호처 차장 유족은 나와 보세요. 제가 다른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차장님 너무 뻔뻔해가지고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저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죠. 예, 압수수색 검토 중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속보뜨기를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3시에 이미 못한다고 통보받아갖고 그만뒀다는데 이게 뭡니까?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거짓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아니 공수처가 그런 거짓말한 거예요? 3시에 대통령실에서 집행 정지시키라고 나왔다는데 의원님,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정보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아니 정보가 차장의 지금 권한대행에 통보도 없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못한다고 공수처에 통보했겠어요? 그러면은 그 경호처 또 문 닫아야지. 그렇게 지휘체계가 엉망이면. 제가 지금 여기 받은 문자에 보면요, 권숙현 검사라고 해서 영장을 이렇게 그 하나 사진 떠서 캡처를 보내줬고요. 그걸 우리 그 실무자한테 보내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잠깐 하겠어요. 공수처는 3시에 대통령실로부터 집행 못하겠다고
집행하지 말라고 집행 중지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받은 문자는 오후 3시 57분에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예요? 3시에 통보한 적 없다? 예, 제가 지금 확인드리기 전에 3시 57분에 이렇게 영장을 그 권숙형 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 지금 제가 묻는 건 뭐냐면요. 똑바로 듣고 대답하세요. 공수처는 3시에 경호처로부터 집행 못하겠다, 집행 불능 통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통보를 해서 실무, 중지했다고 하는데 통보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니 잠깐만요. 차장님의 그 지시 없이는 그게 중지될 수가 없잖아요. 권한이 지금 차장님한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했어요, 안 했어요? 실무 검토 결과 정부가 바뀌었다고, 경호처장이 바뀌었다고, 법과 원칙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다. 정말 엘리베이터에서 저한테 검토 중이라고 했다는 거고, 맞습니다. 그때 검토 중이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3시에 통보가 되냐고요, 공수처에. 의원님,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4시 57분에 권숙현 검사로부터 영장 그 사본을 받았다고요. 문자로. 그리고 제가 토스에 포워딩 해가지고 실무자한테 준 겁니다. 아니 3시에 진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니까 아니면 뭡니까? 제가 묻는 건 3시에 통보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안 했습니다. 공수처는 3시에 통보를 받아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시에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죠? 공수처하고 대체제지라. 제가 3시 57분에 문자를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검토 중입니까?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검토 중이에요? 제가 지금 거짓말이 아니고 의원님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내려고 했는데 방금 몇 분 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물어볼 때까지 아유 의원님 검토 중입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대답하다니 세상에. 지금 보니까요. 지금 방금 5시 36분에 대통령실은 공동 승인권자, 비서실은 비서실장임, 관저는 집행 정지라고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예. 명확하게 3시에 대통령실은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관저는 스스로 그만둔 거고.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몇 분 전에 거짓말을 하고. 의원님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예. 네, 이어서 잠시만요. PPT 준비됐나요? 네, 이상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건 답변하실 수 있을 텐데요. 2024년 3월 28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 장관회의가 열립니다. 당연히 선거관리지원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그 증인도 참석을 하셨죠.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발표를 합니다. 수검표를 도입하고 사전투표 우표물 관리를 강화하고 행안부의 공명선거 지원 상황실을 설치해서 모니터링하고 투개표 지원 상황실도 운영하고 공무원 정치 중립 관련 교육도 하고 공무원 대상 집중 감찰도 하겠다. 기억하십니까?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본인이 장관으로서 하셨던 일인데. 이 회의 며칠 전에 증인이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합니다. 변호사 시절인 4년 전 총선 때였죠. 부정선거 논란이 거셌지만 저명 인사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들여다보니 좀 이상한 것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뭐 딱 부러진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부정선거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답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이상민 증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부터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분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행안부는 선거 지원의 주무부서입니다. 행안부 장관 지명 받을 때 부정선거 있는지 감시 잘해야 한다라는 대통령 당부가 있었습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당부가 비상계획 있었냐고 선포한 물었습니다. 큰 그 사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누가 했는지 아세요? 내무부가 있습니다. 당시에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그걸로 사형당했습니다. 본인이 중앙일보와 했던 인터뷰 제목이 실제 일해봤더니 선관위원장은 바지사장이라는 말에 공감했다였어요. 행안부 몰래 부정선거를 한다?
전국의 공무원을 얼마나 많이 동원해서 지원하고 감시하는데 그거를 장관인 본인이 몰랐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윤석열 지금까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했다고 합니다. 북한 해킹 흔적 발견 못했다고 국정원도 인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중국이 개입되어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제대로 된 논리적 사고가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총선 부정선거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말대로 아직 진실을 밝히지 못했으니까 비상계엄을 해서라도 확인이 필요합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른 몇몇 분들에게도 묻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지난 총선 부정선거입니까? 아니면 진실을 밝히지 못했으니까 비상계엄을 해서라도 확인이 필요합니까? 부정선거와 관련된 고발장이 들어와 있는 것들은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말을 안 하시네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1분 주세요. 지난 총선 부정선거입니까? 제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비상계엄을 해서라도 진실 확인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안보실은 공식적인 의견이 없습니다. 신원식 실장님 나가셨네요. 네. 이게 윤석열 정부의 모습입니다. 모든 국무위원들과 주요 인사들이 다 부정선거론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런 음모론에 쩔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곳 국회를 침탈한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신원 실장은 지금 밖으로 나가신 게 아니고 잠시 쉬고 계시니까요. 필요할 때 다시 호출하겠습니다. 네, 윤건영 의원님. 예, 구로의 윤건영입니다. 시간 멈춰주시고 네. 김성훈 경호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선 질의에 이어가겠습니다. PPT 보면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께서 받은 자료입니다. 국방부 장관 공간 사용 여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경호처에 전혀 사전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까? 참 한심합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지난 11월에 한남동 관저 골프 연습 시설 관련해서 차장은 창고가 맞다. 정진석 실장이 창고라고 하니까 창고 맞다. 내가 증인 선서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두 개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맞냐 안 맞냐? 예, 맞습니다. 예, 다시 묻겠습니다. 2022년 당시 한남동 관저에 골프 연습 시설을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아니 제 말만 좀 답변하세요. 제가 22년도에 한남동 관저에 골프 연습 관련된 시설을 설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에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잠시만요. 지금 제가 묻는 거에 답변하세요. 답변입니다. 그게 그 설치한 적 있냐 없냐를 묻잖아요. 스포장을 설치한 적이 있냐고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저는 잠깐만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시라고요. 한남동 관저에 골프 연습 시설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2022년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요. 시간 멈춰 주십시오. 앞부분 국방부 시간 멈춰 주십시오. 국방부 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한테 답변 허가를 받아서 마시고 들어가세요. 현대건설 박준규, 이재용 증인 두 분 나오세요. 죄송한데 두 분 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두 분께 사전에 공지하겠습니다. 위증할 경우에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두 분은 현대건설에서 경호처 관련된 업무를 계속 봐오셨던 분들입니다. 묻겠습니다. 2022년에 한남동 관저의 골프 연습과 관련된 시설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박준규 증인 이야기하십시오. 네, 박준규 책임 매니저입니다.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보안 사항이라서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보안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박준규 증인이 하청업체한테 보낸 메일이에요. 골프 연습 관련 시설 공사를 의뢰한 내용입니다. 이게 박준규 증인이. 기억나게 해드릴까요? 보내는 사람의 제가 이름을 지웠어요. 박땡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PPT 보세요.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을 보냈어요. 기억나십니까 박준규 증인? 빨리 답변하세요. 메일 주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일 주소를 보다니요. 자, 옆에 계신 못하겠습니다.
이재용 증인 답변하십시오. 제가 간명하게 묻겠습니다. 2022년에 한남동 관저에 골프 연습 시설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시설을 보안 서약서에 의해서 보안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면책 등급도 있고 보안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두 분께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보안 서약서에 의해서 어떠한 대통령 보안 시설에 대해 서약서 드릴 수 좋아하네. 있습니다. 자, 스톱. 자, 뒤에 계시는 현대건설 전 대표이사인 윤영준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두 분 서 계세요. 시간 끊어주셔야죠. 왜 시간 계속 갑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윤영준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1분 추가죠. 1분 추가. 예, 빨리 하십시오. 2022년에 골프 연습 관련된 공사 하신 적 있죠?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PPT 띄워주세요. 요거 말고요. 예, 경호처하고 현대건설이 맺은 계약 내역입니다. 1억 3천만 원짜리가 한남동 관저 골프시설 내역이고요. 2억 6천만 원짜리가 삼청동 안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다시 박준규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더 자료와 더 제가 제보받은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사실에 부합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공사 내용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합니까 아닙니까? 저희는 민간 기업이고요. 예, 발주처와의 보안 관계에 의해서 자, 저희는 그러면 요것만 확인해 드릴 수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공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예. 네. 이것은 제가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이 상당히 굴지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말씀하기 굉장히 실망을 금할 수가 없고 아주 허접한 회사 같습니다. 제가 이건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줬습니다. 국정원장님, 네. 가급적이면 저기 좀 서 계셔 주시겠어요? 제가 시선이 안 맞아서 멈춰 주시기 바라고요. 시계는 2초를 더 넣어주세요. 예. 네. 자, 국정원법 제2조에 의하면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시와 감독에 따라야 하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전국 혼란을 이유로 비상한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고 또 극도의 위기다, 불안을 느끼고 그래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라고 그 불가피성을 역설을 한다면 국정원장으로서는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겠죠. 자, 그러면 8시 그 당일 12월 3일 8시 모임에 갔을 때 이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역설을 할 때도 역시 국정원장께서는 그렇게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당일도 별다른 의견을 뭐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겠죠. 자세한 사항은 수사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려를 홍 표명했다는 차장과 말씀을 대통령이 통화할 때 그 증인 알고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홍 차장한테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3시간 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최초로 한 것은? 11시 한 45분에서 50분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동 중이었다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아닙니다. 그때는 돌아와서 정무직 회의를 마치고 나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증인은 저에게 이동 중이었을 거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3분 그러면 우리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동 중이었습니다. 예. 언제 알게 됐냐고 말씀하셨죠. 1 차장님하고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번 계엄에 대해서는 여러 과거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일, 구헌법에 따른
전두환의 5.17 비상계엄 확대, 전국 확대도 참고를 했고 또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보입니다. 뭐죠 이게? 대비계획 세부 자료라고 써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조현천 기무사령관 시절에 만들어진 거죠. 2017년에 이것도 참고했다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유관기관을 어떻게 통제하겠느냐. 당연히 유관기관은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아까 국정원장 얘기한 대로 대통령 지시를 따르는 직속기관이니까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사령관이 뭐라고 해도 안 들을 가능성이 있으니 대통령이 직접 통하셔야 된다인데 현장에 회의할 때는 이미 국정원장은 그 자리에 가 있었어요. 소상하게 돌아가는 상황 다 참여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선에서 실전에는 바로 증인의 지휘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대통령이 알고 있고 대통령이 바로 증인에게 이 전화를 한 겁니다. 구체적인 건 방첩사의 지휘를 따르라. 이제 의문이 풀리십니까? 대통령이 왜 국정원장 빼고 제게 전화했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바로 조현천 기무사령관 문건 보고 그 지시 따른 그대로 한 거예요.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 문건은 처음 봅니다. 네. 민정수석 나와 보세요. 네, 맞습니다. 민정수석은 계엄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나요? 저는 당일날 퇴근했다가 다시 재차 그 소집 그 얘기를 듣고 밤 10시 정도 도착해서 저도 한 거의 10시 15분 20분 그 정도에 알게 됐습니다. 주로 대통령실의 법적인 검토는 민정수석실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포고령하고 포고문 검토 안 했습니까? 네, 저도 뭐 언론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포고령은 언제 확인했습니까? 언제 봤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하진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는 뭐 그 상황이나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정수석은 직무유기죠. 그리고 12월 4일 날 조태영 안보실장이란다. 국정원장은 그날 엄중한 사항이었다. 그래서 야당 대표한테 전화도 하는 것도 그것이 뭐예요? 정치 중립 위반이라 할 정도인데 그날 그렇게 중시 여기는 날 만찬을 안 가해서 했죠? 대통령하고. 대통령은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구 했어요?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법제처장, 행안부 장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만찬은 누가 주선했어요? 주선이라기보다 저도 뭐 그 우리 행안 장관님한테 연락을 받고 오후 한 4시 뭐 넘어서 근데 뭐 저희가 사의도 표명하고 그래서 어떨까 싶다가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만나서 얼굴 행안부 장관이 연락이 왔던가요? 4시에? 예,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그러면 12월 4일 4시에 이 모임을 주선했네요. 행안부 장관. 모임을 주선했다기보다는 그런 얘기가 시간이 적으니까 그날 모여서 뭔 얘기했나요? 뭐 서로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메뉴가 뭐였습니까? 뭐 그냥 도시락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왜 모인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렸는데 그 뭐 다 사의를 표명하고 제가 이제 오랜만에 공직에 다시 왔는데 만나자고 하던 그런 얘기를 아니 12월 4일이 계엄날이에요. 계엄날. 네. 무슨 계엄날 송년회 하듯이 이렇게 모임을 하는 거야. 다른 목적이죠. 제2차 계엄 논의했죠. 계엄을 해제하고 2차 계엄을 어떻게 논의를 하겠습니까? 또 아니면 윤석열 어떻게 할지 법적 검토한 거죠.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시간이 없으니까 1분만 줘도. 네. 시간 지켜주세요. 네.
그날 윤석열에 대한 계엄에 대한 법적 검토 여기 다 법조인들이에요.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도 그 사항이나 내용을 모르는데 어떤 검토를 도대체 정신머리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12월 4일이면 온 국민들이 밤을 지새고 불안해하고 국회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당원들도 와서 지키고 있는 이날에 만찬을 버젓이에요? 아이고 참 진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여기 장관들 앉아있을 자격 없어요. 그리고 이날 홍장원 자르는 것도 민정수석실에서 홍장원을 때려 죽이겠다 이런 말이 돌았는데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홍장원 돈에 대해서 저는 그 진행 사항은 모릅니다. 들어봤죠? 언론에 나왔던 거. 언론에 나온 사항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홍장원 1차장 잠깐 나와보세요. 홍장원 1차장은 여기에 대해서 들었을 것 같은데 저도 홍장원 1차장 같이 성실히 법과 규정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 대통령실에서 자르고 하는 거예요. 12월 4일 날 버젓이 회식하면서 아이고 참 못나도 못났다. 대한민국의 장관들이 너무나 부치기마다 홍장원 차장 얘기해 보세요. 예,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로부터 지나치게 추정에 의존한 부분에 있어 언급을 한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전원하는 사람이 있었고 추정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삼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네. 그런 내용을 전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부승찬 의원님. 네, 작전본부장입니다. 경계태세 2급 발령할 때 결심 조건 검토하죠. 네. 검토한 문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하면 왜 육군에는 단편 명령이 안 내려갑니까? 경계태세 2급을 정군이잖아요. 예, 40분의 구도로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먼저 전파를 하고 그 이후에 명령은 약 한 그다음에 50개 나갑니다. 조치 사항들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 경계태세 2급 발령되면 북한의 침투가 우려되는 거 아니에요? 탈영은 없으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하 식별띠도 불출해야 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절차가. 네. 했습니까? 안 했죠. 피하 식별띠 조치보호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안 했잖아요. 근데 시행 여부는 이게 보면요. 경계태세를 4시간, 5시간 있다 발령이 단편 명령이 내려가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군 사기 하는데요. 지금 계엄군으로 지정 안 된 수방사, 특전사가 국회와 선관위 들어왔어요. 이것만큼 군 사기 떨어뜨리는 거 있어요? 합참에서 뒷짐지고 있었어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자기네 작전 통제에 있는 부대들이 합참에 보고도 안 하고 튀어나가. 이게 지휘체계입니까? 그러면서 군사기 얘기해요? 거기서 북풍 얘기해요? 자, 합참의 통제를 받지 않고 비선 라인을 통하고 그 다음에 전투용 부적합 판정 받은 무인기 중국산 이거를 북한에 보내고 이거면 일반 이적이나 북풍이죠. 어떻게 기본적으로 절차에 우리 군이 군사작전을 하는데 전투용 판정 기준을 세우고 이거에 사업을 하고 다 하잖아요. 자, 잠깐 시간 끊어주세요. 들어가세요. 들어온 사령관. 드론작전사령관입니다. ADD로부터 관리 이관 받은 무인기 있죠? 저희가 지금 거기 항전 장비 전부 중국산이죠? 그 부품의 세부적인 건 잘 모르. 자, 군사 작전을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적합 판정 받은 전력을 군사 작전에 활용할 수 있어요? 다 우리 한국군을 죽이는 거지, 국민을 죽이는 거지. 그래서 규정과 절차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료를 왜 못 내요?
떳떳하잖아요. 아까 헬기 얘기할 때 떳떳했잖아요. 왜 무인기한테는 얘기를 못해요? 자, 백령도에서 4대 동해 쪽으로 하나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낼까? 참자니까. 그리고 다른 전력 북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합참 차장 열받아서 합참 차장. 네, 합참 차장입니다. 다른 전력 북한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내 얘기 국가안보 차원에서 내 군복 입었던 사람으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전쟁 준비했어요. 자, 위원님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군은 명령 체계와 지휘 체계, 한미 연합 체계, 평시 작전 통제권 이런 거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드론사는 합참의 작전 통제를 받는 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군사 작전에 필요한 소요에 의한 것들은 군사 작전에 쓸 수 있어요. 평양 보내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투력 판정 적합을 받은 걸 보내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걸 보내서 중국산을 항전 장비가 중국산이 달려 있는 걸 보내서 그렇게 지적하면서 보냈어요. 그럼 아군의 군사 이익에 해롭잖아요. 안 해롭겠어요? 백령도 101대 대에서 평양 보내고 동해로 해서 차오 해군기까지 기지까지 보내고 모르는 줄 알아요? 항적 얘기할까요? 자, 네, 추가해 주시죠. 우리 곽종근 예, 전 특수사령관입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그때 김용현 장관에게도 전화 왔습니까? 그 뒤에 김용현 장관은 전화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슷한 논조로 얘기했는데 용어만 좀 달랐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 데리고 나오라는 논조로 같이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김용현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빼내라라고 했는데 와전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은 끌어내라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멈춰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네, 이상민 장관님. 아까 12월 4일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민정수석에게 둘 다 모이자고 한 사람은 이상민 장관인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님께서 이게 주도한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삼청동 안가 이건 장관이 예약할 수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민정수석 잠깐만요. 멈춰주세요. 국민을 거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네. 삼청동 안가 네.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 예약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민정수석이 했습니까? 예. 누구에게 허락 맡았습니까? 그건 뭐 허락보다는 대통령에게 허락 맡은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 허락 없이 민정수석이 대통령 안가를 예약할 수 있습니까? 그 뭐 대통령 안가가 아니고 저는 이제 직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안가를 예약한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들어가십시오. 멈춰 주십시오. PPT 좀 볼까요? 예, 신원식 장관님, 어디 가셔버렸네. 네, 여기, 대기하고 있어요. 네, 잠깐만. 대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예. 행안부 장관이 안갈 마음대로 쓰는 걸로 봐서 통합과 핵심 중에 핵심이네. 대통령 지시로 모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대통령 지시로 그렇죠.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이 하시는 얘기 안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로 예. 입이 말할 수 안 해요. 아니 저는 말할 줄 모르는 줄 알았네. 김 의원님 그렇게 비웃듯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올라오고 계시니까
민홍철은 끝나고 추가로 이제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민홍철은 먼저 해주십시오. 예, 아직 올라오고 계시니까. 예, 예. 네. 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님 앞으로 좀 이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시간을 좀 끊어주시고. 그 군검찰 다 조사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저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진술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공소장 부본 받아봤죠? 그렇습니다. 예, 그 공소장을 근거로 해서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자, 계엄 당일날 국회에 진출한 출동한 우리 계엄군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190명 정도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누가 한 말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오케이, 드리게 좋아요. 됩니다.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누가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무슨 큰 소리 칩니까? 뭐 위험성을, 그런 위험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벌써 위험한 1차 계엄을 해서 계엄군 사령관으로 출동해놓고 말이야. 저도 별로 이렇게 언성을 안 높여요. 너무나 이진우 사령관이 당당하지 못한 그런 태도 때문에 제가 화가 납니다. 검사, 군검사 앞에서 사실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소장이에요. 그 부분도 의원님 내용이 연명에 일관하고 의대별 3개 달고 말이죠. 부하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당당해야죠. 이왕에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해놓고 말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분리해서 진술을 안 하겠다? 또 다른 분이 얘기하니까 2차, 3차 이런 지시를 근거해서 2차 계엄을 할 거냐 말 거냐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거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한때 군복을 맸어요. 그래서 우리 장군들, 장교들, 군을 사랑합니다. 당당해야죠. 누구 한 사람 아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런 말을 한 장군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불이익만 생각하고 군의 명예는 어디 뭐 던져버렸습니까? 이진우 사령관을 따르고 아무 내용도 모르고 출동했던 일반 병사를 어떻게 책임져요? 당당하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 교훈이 되죠. 이진우 사령관 같은 군인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죠. 그 책임을 좀 다해 주셔야 돼요.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때가 되면 제가 군인답게 다 밝힐 겁니다.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좀 당당하시고요. 병사들한테, 부하들한테 좀 당당하세요. 네. 네. 우리 저 이진우 사령관님, 바람대로 좀 나오십시오. 12.12 신군부 군사 쿠데타 때 정성화 육군 총장,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진기 헌병감, 장태한 수방사령관, 정말 참 군인이었잖아요. 그런 참 군인의, 민주적인 군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자, 민병덕 의원이 우리 저 신원식 장관이 안 계셔서 못했죠? 예,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장관님, 네. 예, PPT 보이십니까?
PPT 이 장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원이 국힘당의 의원이 안보실장님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그것을 잘 안 보이니까 제가 PPT를 쳐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계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를 발생하게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오늘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이 대책회의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 네. 저 문제는 통상적인 국회의원들께서 오신 통상적인 답변이 있고요. 대책회의에서 뭐 했습니까? 있었지만 저 분야에 대해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에서 봤습니다.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관 보냈습니까? 연락관을 보내려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고 해서 안보실장님, 예, 우크라이나와 협조를 해서 네, 북계군에게 미사일이나 포격을 하게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심리전에 써먹어라. 이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거는 뭐 제가 아무 문제도 없습니까? 이거는 이게 북한에 알려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제안한 의원님께서 저런 제안 여당의 국방위원과 안보실장이 소통을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래놓고 이걸 포격을 한다면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보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이래도 제가 답변할 지금 그 답변할 시간 네.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질문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통상 이제 의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이런 문자나 오면 잘 검토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그러고 사실은 그게 현실성이 없을 때는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죄송한데 제가 예의상 저렇게 해놓고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통로도 없거니와 좀 현실성이 떨어져서 전혀 제가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그 문자로 예의상 대답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하십시오. 네네. 예, 한병도 의원입니다. 우리 김성훈 차장님 한 번만 더 나와주시겠어요? 예. 제가 적어도 경호처에 가지고 있는 그냥 이미지는요. 그리고 경험한 바로는 항시 아주 절제돼 있고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은. 그리고 좀 여러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엘리트들이라는 스스로 자부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는 이미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최근에 1년에 지금 경호실 관련 논란에 대해서 뭐 경찰 이관, 저희 행안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됐다. 성과도 있다. 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우리 경호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러 오고 선진 경호를 유지하는 국가에서도 저희들과 토의하고 배우러 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 다른 경호 시스템이 운영이 되지만 우리도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쌓여서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노하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망을 한 건요. 이 어떤 불거지는 내용보다도 저는 차장님의 태도, 자세, 즉 언론에 나와서 말하는 이런 건요.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차장님한테는요. 제가 느꼈던 그 절제와 정제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생일 잔치 하니까 제가 현상을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생일 파티 헌정국 바치고 생일 파티 벤츠 차량 풍선 이벤트 막 하고 이런 거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언론에다가요. 여러분들 친구들 생일 파티 안 해줍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랬습니다. 차장님 정도면요. 책임이 있으면 적어도 좀 더 세심하게 챙길 부분은 뭐가 있는지 국민 정서에 맞는지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라고 국민들 앞에서 답을 해야죠. 마치 시비 붙이는 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와 자세가 문제랍니다. 이 태도와 자세가 문제가 뭐냐면요. 신뢰가 깨집니다.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보여요. 절제되어 보지 않고.
그리고 매사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이제 차장님은 경호실보다는 한쪽의 의견을 대변하는 듯한 이미지가 이미 형성이 돼버린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야 이거 이 태도를 보고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정말 경호처가 한쪽에 그 절제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쪽의 입장만을 경도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다시 평가해 보는 거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경찰국으로 이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안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 뭐지? 정말 네. 탄약이 불출이라고 하면 탄약고에서 밖으로 나온 것을 탄약 불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탄약 불출 현황이 지금 4가지 종류가 있죠. 탄약고 불출, 출동 시 대기, 그 다음에 뭡니까? 준비, 불출 준비, 그 다음에 탄약, 출동 탄약, 이건 이제 개인 휴대를 같은 게 포함돼서 말한 건데 이 4가지 지금 종류가 있잖아요. 예. 이 4가지 종류 중에서 지금 특전사는 몇 발을 휴대를 한 거지죠? 그것은 그러니까 불출돼서 불출됐다 하면 유사시 쓰기 위해서 불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불출된 탄약을 차에다가 탑재한 걸 포함해서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분들이 준비와 불출과 개인의 휴대는 용어상으로 봤을 때 개인으로 봤을 때 방법이 좀 다른 용어들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 지침을 줬던 것은 공포탄은 휴대해라 네. 하고 지침을 줬고 대신 실탄은 지역대장이나 대대장이 통합해서 보관해라. 개인한테 주지 마라. 이렇게 제가 명령하다 할 때 지침이 됐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저희 사령부에서 통제를 잘못해서 제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과정에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면서 2급 발령에 따른 조치보호상의 탄약을 차량에 적재해서 들고 가야 되는 문제가 같이 그때 상황이 오버랩이 되기 되다 보니까 각 여단별로 신속 대응 부대가 들고 가야 될 탄약, 그렇지 않은 부대가 들고 가야 될 탄약들이 각각 상이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1여단, 3여단, 9여단이 각각 다른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사령부에서 명확하게 통제 지침을 못 줬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탄이 됐든 고무탄이 됐든 간에 사람에 따라서는 그 치약 부분에 어떤 치명상을 맞으면 그건 바로 사망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특전사만 지금 특전사에서 불출된 탄약이 19만 7,128발입니다. 누구를 얼마나 죽이려고 이렇게 많은 탄약을 불출했습니까? 절대 그것을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의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도 분명히 작전 들어갈 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탄약창에서 탄약고에서 불출을 했습니까? 그게 불출했다는 것은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불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게 지금 경계태세 조치부상에 그 관련된 부분들이 자동 조치보호도로 적재된 부분들을 출동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각 여단별로 다른 방법으로 휴대했던 부분들이고 제가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제가 그 부분을 딱 어느 정도 딱 해서 통제해줬으면 좋은데 그럼 여단별로 안 틀렸을 건데 그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난번에 이게 우리 군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탄약을 생명처럼 다루지 않습니까? 예컨대 탄피까지도 쓰고 난 탄피까지도 일일이 수거해서 그 수량을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19만 7,128발을 이 어마무지한 이 탄을 불출해서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유사시 쓰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절대 그럴 의사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 불출했습니까? 그게 제가 분명히 공포탄과 실탄 문제를 구분해서 실탄 문제는 절대 개인에게 주지 말고 통합해서 보관하라고 지침을 줬었고 그 중간에 경계태세 2급이 격상되면서 그게 자동 조치 보호상에 탄약을 적재하고 휴대하고 출동하는 부분들이 혼선이 돼서
그 부분이 좀 각 여단별로 틀렸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사령부의 지침을 잘못 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여단장도 그렇게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707 특임담당님. 지금 그날 출동을 하실 때 개인 휴대로 탄약을 지급한 양이 몇 발나 됩니까? 개인에게는 공포탄만 불출했습니다. 그게 720발입니까? 아닙니다. 개인별로 공포탄은 10발이고 72명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700 얼마요? 720발이고 72명에게 각 10발씩 공포탄만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탄약은 지급 안 했습니까? 예, 실탄과 기타 탄들은 지급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페인트 탄도 지급했잖아요. 예, 페인트탄은 모사탄이라고 부르는데 6명이 10발씩 60발 불출했습니다. 우리 국방위에서 지난번에 이천 그 훈련장을 갔을 때 500m에 있는 북해군의 그 모형도 명중에서 사격을 명중 적중을 받습니다. 맞지요? 저격수 사격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이 특전사는 인간 병기 아닙니까? 이것은 인간 병기는 인간 무기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인원들이 우리 국회에 몇 명이 투입된 겁니까? 707년은 19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개머리판으로 이 국회 창문을 부수고 들어온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동일한 197명 중에 임의 인원입니다. 인원을 별도 선정해서 들어온 건 아닙니다. 네. 네, 총 그날 불출된 탄약이 우리 특전사만 19만 7천 발이고요. 약 20여만 발 이상이 불출됐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들어가십시오. 안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특전사령관 말도 맞고 707 그 단장이나 한기호 의원님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합참에서나 국방부에서 계속 은폐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탄약 문제에 혼선이 생긴 겁니다. 지금 사실 군에서 잘못 조치했던 것 중에 윤석열 정부도 계엄만 했으면 되는데 북한 사항이 아무런 큰 변화도 없었는데 경계태세 2급을 걸은 겁니다. 경계태세 2급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서 사실은 우리가 작전을 할 때 거는 건데 그걸 왜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조태용 그 국정원장도 퇴근할 정도로 또 NSC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할 정도로 북한 사항은 전혀 없었는데 그 비상계엄을 걸면은 비상계엄만 했으면 되는 것인데 경계태세 2급을 정군에 걸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군이 대다수 군이 2개 임무를 한 겁니다. 사단급 이상은 예를 들어 전방은 군단급 이상이 지역계엄사령부고 후반도 지역계엄사령부를 사단급 이상이 하거든요. 전방사단은 경계태세만 하면 돼요. 이것만. 그러니까 지금 특전사는 2가지 임무를 받은 겁니다. 초기에는 특전사령관의 입장에서는 계엄사령부 임무로서 출동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탄약 지침은 별도로 계엄사령관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특전사령관은 공포탄만 휴대하고 실탄은 휴대하지 말고 휴대해서 가라는 거죠. 통합보관. 그렇게 됐는데 경계태세 2급이 발령이 되니까 이것은 북한 도발에 의해서 실사항입니다. 경계태세 2급 훈련이 아니고. 그럼 탄약이 매뉴얼에 따라서 분배되고 왜 북한이 혹시 도발이 있으면 쓰니까 당연히 유사시 쓰려고 하는 겁니다. 탄약은. 북한이 그런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혼선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네, 1분 주세요. 네. 그래서 특전사령관은 사실 아까 혼선도 사령부가 이천에 있다 보니까 상황실 안에서 지휘를 한 거고 수방사령관은 가까이 있으니까 국회 앞에까지 현장 지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특전사령관 입장에서는 마이크로 예하부대를 지휘하니까 스피커폰 켜놓고 아까 잘못 이게 전파가 됐던 거고요. 처음에 특전사령관은 계엄에 관계된 탄의 지침만 내렸는데 예하부대는 경계태세 2급이니까 매뉴얼로 갖고 간 겁니다. 부대에 따라 상의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먹고 합참에서 여긴 다 정인이잖아요.
합참에서 경계태에서 2급이 뭔지, 그때 조치부호들이 보안상은 빼고 대략 어떤 것인지, 그다음 계엄사령부가 했을 때 조치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걸 얘기를 안 하고 하니까 지금 국민도 혼돈스럽고, 여기 있는 우리도 같은 얘기를 빙빙빙 도는, 한산을 동쪽에 있는 사람 동산이라고, 저쪽인 서산이라고, 남쪽에 있는 사람 남산이라 하고 같은 산인데 부르는 걸 다르게 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합참에는 자, 정리해 주세요. 예. 보고를 그 차이를 하고 뭘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계엄사령부 그때도 비간부가 할 때 해라. 자,